그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을 제가 한 9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력 구조와 운용, 다음에 키자는 다음 북한 당국자의 특성이에요. 키자는 사람과 노조는 사람은 북한 당국자의 특성을 얘기하고, 다음에 북한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북한 체제를 권력 구조와 그 권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은 당 국가 체제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파티 스테이트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당 국가 체제라는 것은 원래 이 막스 엥겔스 다음에 레닌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은 지배 계급의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소멸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국가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되면은 국가는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소멸돼야 된다는 것이 사회주의의 국가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당 국가 체제를 취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회주의 사회가 완전히 도래되기 전까지는 자본가 그룹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구적인 그런 것을 활용한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기구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잠정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국가가 소멸되어야 되지만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국가를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운영하느냐, 그것을 바로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운영해야 되겠다. 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룩되고 난 이후에도 국가를 소멸시키지 않고 국가를 잔존시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잔존시켰던 이유는 이 세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국제 질서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이 두 개의 진영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세계의 반인 자본주의 진영은 엄연히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체제를 운영하기 있으므로 그 상대방인 사회주의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국가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두 가지 이유를 삼아서 사회주의 국가도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상과 달리 자기의 이념과 달리 국가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체제를 당국가 체제라고 자기를 명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체제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처럼 대내 고권, 대외적으로 어떤 고권을 가지는 국가라기보다는 국가 위에 당이 서서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그런 체제로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했던 겁니다. 이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특성이고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인 당국가 체제, 즉 당이 국가,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를 영도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국가라는 것은 각종 단체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당의 영도를 받는 하나의 어떤 그런 조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체를 인전대, 트랜스미션 벨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당이 국가와 군을 영도하는 그러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고 지금 북한도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다음에 각종 단체인 직업총연맹, 사회주의 총연맹, 김일성 청년동맹 등등 또 조선인민군을 영도하는 그러한 체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진 국가 위에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이 북한 같은 경우 이것을 조선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조선노동당 규약은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우리로 치면 헌법과 같은 그런 최고 규범입니다. 그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백하게 조선인민군과 인민정권기관, 인민정권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기구,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치는 거예요. 이 인민정권 그런 국가기구도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영도 밑에 활동한다. 다시 말하면 인민정권기관, 근로단체, 인전대라고 했죠. 이 인전대들이 당의 영도 밑에서 활동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군도 당의 영도 밑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고,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이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당국가 체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프롤레타리아 당, 이 프롤레타리아 당이 인민 대중을 직접적으로 함께 통치하는 것이 사회주의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제가 두 가지 이유로 당장은 이 국가기구를 소멸시키지 않고 국가기구를 존속시켜서 이 국가기구를 중간에 매개체로 삼아서 당이 인민대중을 통치하는 체제가 현실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개기구를 인전대라고 하는데, 그 매개기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국가기구,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런 국가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특정한 당의 외곽단체, 따르면 근로단체, 사회단체, 여성단체, 직능단체 같은 것들입니다. 있는데, 이 사실상 국가기구와 각종 단체는 인전대 하나라는 점에서 동급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주의 자본주의 국가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국가와 사회단체는 동급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대내 고권, 즉 최고의 주권을 가진 기관이고, 이 사회단체들은 그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보조하는 하나의 어떤 부문 단체에 불과한데, 사회주의에서는 이 국가기구와 외곽기구가 동급의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인전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국가기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고, 외곽기구인 근로사회단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국가기구가 포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사회주의에서는 당이 정책과 비전 이런 것을 다 정하는 것이고, 국가기구는 인전대의 하나로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도 이 자본주의 국가, 일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그죠? 국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 그걸 국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국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국군이라 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전후 평화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군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국가가 군을 가지면 다시 군국주의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오로지 전수방위, 오로지 지키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군이 아니고 자위대라고 합니다. 오로지 그래서 일본은 국가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군대인 자위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보수 진영이 그 자위대가 일반 다른 나라의 무력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통 국가, 즉 전 세계 보통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반적인 국가가 대부분 국군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군대,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국군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즉, 당의 군대입니다. 즉, 당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그 기간 동안 그 사회주의 혁명 이념과 당을 지키는 군대가 바로, 당의 군대예요. 그것은 곧, 인민의 군대. 가장 좋게 의미하면은, 프롤레타리아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을 국가의 군대를 하지 않고 당의 군대, 그래서 북한은 국군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인민군대, 즉 조선인민군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죠. 인민군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이런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는 잠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국토방위,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방어하고 당을 방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대라 쓰고 그 군도 전적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의 영도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인 북한 또 기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고 북한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예전에 김정일 시대에 우리가 성군 정치라고 얘기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성군 정치를 잘못 이해해서 이 군이 당을 대신하는 그런 정치가 성군 정치다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그건 사회주의 이념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성군 정치라는 것은 국가 기구가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전대 역할, 군이 혁명 무력, 즉 당을 지키는 군대로 전념하지 못하고 국가 기구나 외곽 기구라 할 인전대 역할을 일부를 담당하는 그러한 어떤 통치의 방식이 바로 성군 정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인전대인 국가기구와 외곽기구 및 군대를 영도하는 그러한 통치 행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과 국가기구, 그다음에 군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 당과 국가는 완전히 별개되어 있죠.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서 당에 소속된 사람이 국가적 일을 하면은 정치적 중립에 이른다 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인전대와 군을 영도하기 때문에 매우 상호 침투가 심하게 되고 매우 이렇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직위를 가지는 사람은 대부분이 국가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 군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의 현역 군인이 국가에 전역하지 않고 국가의 기구라든지 일반 단체 기구 또 정당의 직책을 절대로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권력을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의 직책과 국가 인전대의 직책 또 군대의 직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북한 방송을 들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경우 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당의 직책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직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그다음에 세 번째 군의 직책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진지를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이 당 국가 체제를 운영할 때입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이자 그다음에 국가주석 또한 중국 인민군의 총사령관이
바로 시진핑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담을 한마디 드리라면, 이 당의 최고 직책, 사실상 국가 최고 지도자죠. 당의 최고 직책을 북한에서는, 총비서라 그러고, 또 총석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서라든지 서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조직체에서 제일 말단을 차지한 사람, 또 심부름 내지는 회의를 소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 서기라든지 비서 아닙니까? 이들은 이 조선노동당의 총석이 총비서도 당원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인민을 높이 높이 존중하고 자기들은 가장 이렇게 인민의 신분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최고 직책을 총석이 총비서 이런 명칭을 쓴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이 당국가 체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식이고 하나는 소련식입니다. 이 중국식은 우리가 흔히 위원회제 또는 커뮤니티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당의 입김, 다시 말하면 이념, 노선이 강하게 배여서 당이 국가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련식은 이념보다는 그래서 테크노크라트,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이 강하게 투입되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북한은 이 국가기구를 운영할 때는 이 위원회제, 중국식 시스템을 쓰고 당이 군을 영도할 때는 소련식 시스템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복합식이라는 거죠. 북한은 당이 국가기구를 운영할 때는 중국식 시스템을 쓰고 군을 할 때는 소련식 시스템을 쓴다. 수직위 위기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시군국급의 시군당위원회, 다음에 도당위원회, 직할시 도당위원회, 다음에 당중앙의 당중앙위원회 있습니다. 이 당중앙위원회가 바로 북한의 최고 핵심 권력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중앙위원회 있으면 북한에는 내각이 있잖아요. 내각뿐만 아니라 이 국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무성 또 내무성 산업성처럼 각 기관이 있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많이 있죠. 사회단체 기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사회주의 천연동맹, 또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이런 것처럼 하여튼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각 기관에는 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의해서 그 기관 내에 당위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무성 당위원회, 또 통일전선부 당위원회 이런 식으로 당위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또 도급도 마찬가지예요. 도급도 이 도당위에 따라서 당위원회가 설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해가지고 경찰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경찰 전체, 우리는 경찰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찰청에는 경찰청 당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 부산시당, 경상남도 도당에는 경상남도 경찰청의 당위원회, 또 경상남도에 만약에 거창군이라고 하면 거창군 당위원회, 거창경찰서 당위원회 이렇게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거창경찰서가 있고 그 내에 또 당적 지도를 맡는 당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찰청이 있고 그 경찰청 내에 또 당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 최고 서울경찰청이 아니고 그냥 경찰청 내에 경찰청 당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급의 당위원회가 자기급의 기관의 당위원회를 이렇게 지휘 감독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거창경찰서가 경상남도 경찰청, 경남도경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경남도경은 중앙인경찰청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될 텐데 북한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들 그걸 하지 않고 보고 지시는 그 당위원회를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보고 지시를 받고 이렇게 보고 지시를 받고, 중요한 것은 시군당이 도당에게, 도당이 당중앙위원회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통으로 지휘 보고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급에 있는 당위원회의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방침 노선에 따라서 거기에 지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커뮤니티 시스템이고 수평위계라고 중국식 시스템입니다. 물론 중국은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죠. 사실상 이런 체제를 북한은 국가기구를 운영하는데 작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다음은 국가기구는 다 이 커뮤니티 시스템을 쓰는 대신에 이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을 영도할 때는 이 소련식인 수직위계, 즉 미니스트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당의 기구가 있고 여기가 이제 군의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당의 이념이 강하게 배이면 이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조선인민군 육군단 당위원회, 조선인민군 14단 당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급의 당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군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최고위 레벨에서만 당중앙군사위원회. 이 원래 사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예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안에 있었어요. 당이 최고인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역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에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도 물론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에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처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이 총비서를 하기 전에는 당 중앙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 시대 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에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김정은이 됐을 때는 당중앙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중앙위원장 하면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본받으려 했지만 명칭에서는 당중앙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지난번 7차 당대회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8차 당대에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총비서로 돌아왔습니다만 어찌됐든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이 조선인민군 내의 당위원회를 하지 않고 이 집행기관이 총정치국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총정치국만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군단급에서도 당위원회 대신에 집행기관인 정치부, 사단급은 그 아래 정치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각급 당에서 지휘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친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경찰청 예를 들면 똑같이 경찰청이 도경에게, 도경이 시군 경찰청에게 이렇게 지휘하고 보고하는 이게 보통 우리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 일반적인 방식이죠. 다만 이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 최고부는 우리는 경찰청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책임을 이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최고 기관은 반드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보고 체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인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 독립성에서 이렇게 지휘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북한도 군은 이 방식으로 영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총정치국장이 매우 군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 특성인 당국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국가 체제를 국가기구는 위원회제, 그다음에 군은 성제로 영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당국가 체제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뭐냐 하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지 않은 이 수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령. 그러니까 위대한 수령. 지금은 이 위대한 수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시 말하면 다른 보편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제야말로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독특한 특성, 북한 체제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수령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것은 엥겔스였습니다. 이 엥겔스가 이 잠정적인, 잠정적인 조직인 사회주의가 완전히 실현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존경심으로 그것을 수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수령이라는 것은 뭐 두령 같은 뜻입니다. 어떤 한 당파, 무리, PT 계급의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 소련에서도 이 수령이란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수령이 이 당,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전위당의 1인자를 지칭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식된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죠? 북한이 자체 내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소련의 위성국가로 이제 처음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북한도 스스로에게 당의 1인자의 가 약간 불분명한 점도 있었고 스스로에게 사용하지 않고 스탈린에게 이 수령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6년부터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되고 김일성이 명실공히 북한 조선노동당의 1인자가 될 때 김일성에게도 수령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 사후에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 즉 개인 숭배 운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당 국가 체제에 의해서 당에 의해서 국가를 영도하는 그런 것인데 당보다는 어떤 약간의 당의 1인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본질에 어긋난다. 그래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졌고 그것이 북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김일성에게 사용하던 수령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인민의 수령 이런 식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다가 북한 정치사에 있어서 1967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1967년은 왜냐하면 196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 1945년 이후 1967년까지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일반적인 당국가 체제로 운영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196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 숭배가 굉장히 강화되고 유일 사상, 그다음에 유일 지도 체제가 북한 체제를 운영하는 그래서 나중에 수령제로 가는 그런 아까 우리 박강호 교수님 표현대로 변곡점을 맞은 해가 바로 1967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령이 이 하나의 존경의 의미보다는 숭배의 의미로 격상됐고 모든 공적 영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모든 그 접두사가 된 겁니다. 이제 개인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예외 없이 김일성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구리도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반드시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김정일이 이 김일성의 어떤 숭배 작업에 전면에 나서서 뒤에서 전면에 나서 지휘하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 유일 사상, 그다음에 유일 영도 체계를 완전히 완성하는 쪽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 수령의 사회주의, 막스 엥겔스 이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김일성 수령의 혁명사, 김일성 사상이 온 사회를 지배하는 그리고 당 국가체에서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김일성 수령이 이 당과 국가 전체를 영도하는 이런 식으로 유일 사상 체계와 유일 영도 체계가 심화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령이 하나의 뭐 호칭이 아니라 사회 국가의 제도로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서 우리가 수령할 때 그 수령은 특출한 개인이라든지 인민대중의 한 구성원이 아니고 하나의 제도, 사회주의 제도, 당국가 체제처럼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북한은 수령제 국가예요. 북한은 한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 그 이상으로
수령제 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수령제가 북한에서는 하나의 제도로서 국가 체제로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인 당의 영도가 지금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수령의 영도가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과 인전대를 통해서 당이 인민대중을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국가에서 수령이 당과 인전대를 통해서 인민대중을 통치하는 그런 특성이 당의 영도보다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라기 단순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방금 제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럼 하나의 제도가 된 북한, 하나의 제도가 된 수령제인 북한에서 수령은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북한은 이 수령제 국가를 뭐로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은 수령과 당, 인민대중이 하나로 통일된 결합체,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국가가 바로 수령제 국가다. 그래서 이걸 자기네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다른 사회주의과 다른 수령과 당, 그다음에 인민대중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사회주의가 바로 북한이요. 그런 북한 사회주의는 다른 소련이나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와는 다르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수령은 너무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철저히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서 일원화되고 깊숙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은 절대주의입니다. 수령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결점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에 관한 무조건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수령제 국가에서 인민대중 당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이 수령의 권한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수령의 권한은 그 누구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수령의 권한은 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수령의 위협을 계승한 후계자, 즉 백두혈통이죠. 후계자만이 수령의 권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 때 혁명장 수령관에서 이 수령의 후계구도, 이 후계자의 이것을 이론하고 정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 추도사를 김영남이 했었는데 김영남이 김정일의 제1업적을 뭐로 들었냐 하면은 수령의 위협을 계승하는 그 후계 체제를 정리했다는 것을 김정일의 업적 제1로 들은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데 어찌됐든 이 수령은 이러한 수령 절대주의에 따라서 그 누구도 이것을 대행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오로지 백두혈통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통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죠. 어찌됐든 북한은 현재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 내에 뿌리박고 있고 이 점이 바로 북한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을 정확하게 읽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에서는 정치적 인덕트리네이션, 정치적 교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즉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이 통일된 결합체를 이루는 것이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 즉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곧 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을 배반하는 것은 곧
당을 배반하는 것이고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수령절사, 옹의정신, 총폭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신문에 북한 화면을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북한은 권력 구조와 운영 측면에서 사회주의 일반의 당국가 체제의 특성과 수령제 국가의 특성이 있는데 수령제 국가의 특성이 지금은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당국가 체제의 특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국가 체제의 특성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는 우리가 북한 사람과 접했을 때 이 북한의 당국자, 당에서 일하는 사람,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군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특성을 보면서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이 국가기구를 영도할 때는 위원회제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기관에는 당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위위원회가 있는데 이 당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 기관의 인사죠. 인사와 조직, 그다음에 선정과 교화, 정보, 감시,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키 잡는 사람입니다. 이 키 잡는 사람, 노 잡는 사람은 모택동이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택동이 사회주의 혁명의 노선과 정책, 방향을 정한 사람이 키 잡는 사람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사람이 노 잡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김일성도 본인 스스로 키 잡는 사람, 노 잡는 사람 이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일이 있을 때 키 잡는 사람, 노 잡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당무, 그다음에 군무, 군사 일을 하고 행정일, 경제일은 알아서 해야지. 왜 내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이 키 잡는 사람과 노 잡는 사람을 나름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북한은 이 키 잡는 사람과 노 잡는 사람, 특히 북한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바로 이 키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키 잡는 사람들이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이 당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인사, 조직, 선정교와 정보, 감시, 통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북한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높이면 당일군, 즉 홍전 할 때 당일 이념을 담당하고 식물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중국식으로 나누는데 북한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키 잡는 사람의 역할과 이 권한이. 그래서 그대로 키 잡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 잡는 사람은 이 당의 전문 부서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요. 예를 들면은 북한의 문화재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의 문화재청이 있으면 문화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 키 잡는 사람의 당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 북한의 선전선동부에 소속된 키 잡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재청의 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조직을 담당한 조직 지도부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보 감시 통일을 담당하는 보위부라든지 인민보안성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이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 잡는 사람들은 이 대외적으로 우리와 접촉할 때라든지 다른 외국과 접촉할 때 항상 제일 앞에 부자 모자 써놔요. 예를 들어서 부총국장, 그다음에 부상 이런 식으로 앞에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기관장이 최고고 이 부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북한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키 잡는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부자 명함을 달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수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참사라는 이렇게 명칭을 많이 달고 나옵니다. 내각 참사라든지 이 참사는 우리로 치면은 차관보 할 때 그 보에 해당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또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 밑에
직책이 낮은 사람들은 안내원, 우리가 북한을 방문하든지 남북 회담을 하든지 이럴 때 안내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키 작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어디 가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키 작는 사람이고 키 작는 사람은 북한을 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뽐내고 싶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든지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자를 붙이고 참사 타이틀을 가져오고 안내원을 자칭하는데 이들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키 잡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자들이 대외,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접촉에는 반드시 배석합니다. 반드시. 익히지 않는 사람 없이 북한이 외국과 또 남쪽과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배석합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 남쪽 어떤 뭐 회의라든지 회담이 끝나고 남쪽 사람들이 어울려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음주를 할 때도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대외 소식, 북한의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지만 대외 소식 이런 것들이 자기들 키자는 사람들이 남들 어떤 스크랩을 한 그걸 통해 가지고 정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쪽 소식에 우리보다도 더 정통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것들도 구석에 있는 그런 정보들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자는 사람들이 또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하면은 북한과 무슨 남북 간의 어떤 경협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담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간에 어떤 갈등 대립,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강 막혀 있을 때 이 키 잡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북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의 키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북한의 키 잡는 사람과 이 저쪽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제 느낌을 잠시 얘기해 본다면, 이건 제 느낌이니까 여러 가지로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 느낌인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런지보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설득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냥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 내부 사람들, 북한 주민이나 인민 대중한테는 그 사람들한테 가급적인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북한에 가장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면 북한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사익에 상당히 자기 사익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성향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북한에서 북한이라는 그 당과 국가를 경영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키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는 노젓는 사람입니다. 이 노젓는 사람은 각급 기관 단체, 그러니까 국가기구죠. 국가기구든 뭐 군이든 어떤 각급 기관 단체에 소속돼서 실제적인 전문적인 일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큰 카테고리로 행정경제 일꾼이고 중국식으로는 홍과 전원을 할 때 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이 북한의 이 노젓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오랫동안 근무합니다. 거의 정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60세 정년 뭐 이렇게 하지만 거의 70, 하여튼 자기의 근력이 다 하늘 때까지 근무하는 것 같아요. 또 은퇴를 한 이후에도 고문 이런 걸로 비슷하게 해서 계속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오로지 자기의 전문성,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A 기업이 있다 그러면 A 기업을 연구한 사람은 거의 3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대학을 졸업하면 조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무리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한 기관에 배치되면은 다 우리처럼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기관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A 기업을 뭐 3, 40년 동안 계속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젓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 영역에 관한 한 아무리 힘이 센 키지 않는 사람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키지 않는 사람, 북한의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도 키지 않는 사람도 이 업무에 관한 한이 노젓는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그런 문화가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키지 않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은 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또 너무 멀리 지내지도 않고. 왜냐하면 키지 않는 사람이 노젓는 사람의 인사와 평정 같은 것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키지 않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키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키지 않는 그런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노젓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만 키지 않는 사람도 노젓는 사람 못지않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키지 않는 사람이 노젓는 사람을 간섭하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왜냐하면 자기도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가 지금의 북한 사회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젓는 사람들은 이 키지 않는 사람이 없이는 대외, 즉 외국과 남쪽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체는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을 때만 키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만 접촉하고 또 그것도 이 공식 접촉에만 나오지 비공식 접촉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업무 외 시간에 같이 음주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는 이 노젓는 사람은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키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나왔을 때 키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키지 않는 사람이 노젓는 사람한테 저 사람들의 말이 맞냐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조가 북한의 일반적인 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젓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이다, 복지안동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이들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이 노젓는 사람들은 이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결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지시가 없으면은 상부의 보고를 받고 상부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일하는 관행입니다. 또 이들은 이 자기 업무 외의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일도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시, 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지시가 왔을 때 그때서야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남북 협상에서 이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탑다운에서 했을 때 탑에서 큰 대체적인 것만 합의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큰 대강의 원칙 따라서 아래에서 실무적인 구체적인 것은 이행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탑에서 아무리 전체적인 대강 원칙 큰 줄기를 해놨더라도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조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다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텀업 이 밑에서 이렇게 합의를 다 했으면 그것이 위로 잘 보고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행되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이들이 체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알아서 합의를 하고 그것을 위로 보고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지 않이라는 간행 행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이 간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세월 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습관으로 배이지 않기 때문에 바텀업도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과 실천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 그것을 북한을 경영하는 키 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북한을 말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은 특히 어떤 실질 성과보다는 이 말이 중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박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북한에서 약 2년 10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북한의 당국자,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수없이 접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그때 캐도 사업을 했던 사도 사업을 해서 북한의 경소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우리 남쪽 사람들이 또 미국 사람, 뭐 이런 사람, 일본 사람도 느꼈던 것이지만 이 북한 당국자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이 가장 잘하는 것이 말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라 그래서 북한에 이제 우리 캐도 인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술을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북한에 의뢰원 봉사원들이 있는데 그 의뢰원 봉사원들에게조차도 우리 그런 수많은 어떤 협상의 베테랑 또 뭐 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해서 이긴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에서나 뭐 모든 면에서 어느 구사에서나 그처럼 이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합니다. 이것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총화, 그다음에 비판과 자기 비판을 통해서 상대편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자기 다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디펜스, 즉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워낙 발전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당국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말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남북회담 같은 거 벌어졌을 때 북한의 그 어떤 해당군들이 하는 그런 솜씨를 봤을 겁니다. 그처럼 북한이 가장 잘하는 것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이 북한에서 이 당국자들 주민을 지적해 보면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또 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야말로 정말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즉 가장 잘하는 말을 또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자들과 북한 주민들이 가장 잘하는 말을 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치 혁명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담 셰보르스키 같은 경우 이것을 포뮬라라고 그랬죠. 포뮬라라고 했어요. 공식. 포뮬라라고 이렇게 명명이. 이 포뮬라라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는 보통 하루 24시간을 8시간 노동, 8시간 학습, 8시간 휴식 이런 것이 이제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뮬라, 이 정치 혁명 언어는 이 북한의 24시간, 북한의 당국자든 주민이든 24시간의 삶 중에서 노동 8시간과 학습 8시간, 즉 3분의 2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포뮬라입니다. 이 포뮬라가 뭐냐 하면은 자신도 믿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믿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늘 하는 말입니다. 늘 하는 말. 우리가 북한의 그 방송을 본다든지 북한의 어떤 그 노동신문을 본다든지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 또 북한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 항상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이 포뮬라입니다. 북한 체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최고 전임인 백두혈통에 관한 것이라든지
끊임없는 충성 표시. 이런 걸 자신도 그럼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교화를 받아서,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라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진실인 것처럼, 자기 진정을 믿는 것처럼, 모든 자기 삶의 3분의 2 영역을 그것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또 포뮬라에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포뮬라를 구사할 때 갖춰야 할 형식, 절차가 있습니다. 이 포뮬라를 구사할 때 보통의 북한 사람들이 일단 심호흡을 하고, 이 비장미를 보이고, 또 이 체제 조정과 관련되는 것이 나올 때는 글자에는 볼드 처리를 하고, 이래서 얘기를 쭉 진행하다가, 김일성, 김정인, 김정은에 관한 것을 언급해야 될 때는 벌떡 일어서서 위대한 수령 김정은 총비서께서 하고 난 뒤 앉아서 이제 나머지 일이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의식, 하나의 어떤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세레모니를 하거나 지켜야 할 형식, 의식이 다시 말해 이 포뮬라는 하나의 의식이 돼요. 북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의식이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사 지낼 제사 예법에서 어긋나면은 얘기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의식, 세레모니에서 그 형식을 훼손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 포뮬라를 구사할 때도 이 리추얼에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리추얼에 맞게 잘하나 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이것이 생활인지 연기인지 포뮬라를 구사하는 나의 말과 나의 지금 이 행동이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실제 생활 공적인 삶의 노동의 생활이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이 이 포뮬라와 같이 포뮬라 정치 혁명 언어를 구사하는 삶 속에서 배태된 그러한 습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매우 생경하게 느끼는 거죠. 무슨 얘기 들을 때마다 전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은 세상에 부러움이 없고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포뮬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자기 삶의 3분의 1을 항상 이것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히 따지면은 모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주민 당국자들에게 미친 어떤 나쁜 영향이랄까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평상시에 포뮬라를 구사하면서 이 캐주얼하게 거짓말 했으므로 이 거짓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움 그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의식이라는 강한 그 도덕감이 상당히 많이 묽어진 게 아닌가, 희석된 게 아닌가 한 이런 의구심을 북한 사람들, 북한 당국자,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과 북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그것이 북한을 지배하는 포뮬라의 말이 북한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포뮬라를 하는 이 연기인지 생활인지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이것은 이 사회의 특성이다. 북한이란 체제의 특성이다. 북한이란 체제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지혜이고 삶의 한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에 이 가장 잘하는 말인데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말이에요. 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보통 일상 언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단 셰보르스키는 이건 프레시 워드라고 했어요. 신선한 말이란 거죠. 신선한 말. 이 신선한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프레시 워드는 24시간 중에서 사적인 삶, 즉 휴식 8시간을 할 때 지배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프레시라 신선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 뭐 남쪽은 자산하더라. 뭐 남쪽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다더라. 뭐 미국 사람들은 인터넷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뭐 세계는 지금 인공위성이 날아간다더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근데 북한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하고 인터넷을 막 이렇게 해도 묘하게도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자 주민 모두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일상적인 이 프레시 워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신전심은 다 알고 있는 말이니까. 남쪽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또 북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이 부러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포뮬라로 그래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일상 언어 프레시 워드를 남쪽 사람들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기들이 일상 휴식의 사적 삶에서나 하고 싶어서 못 견디면 하게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하는 데는 이것이 캐치가만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만연하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프레시와 일상 언어를 이 공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에, 학습 시간에, 또 공개장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두려운 말이 되는 일상 언어가. 일상 언어가 가장 자기의 불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공공연히 하면 매우 위험한 말이 바로 이 프레시 워드입니다. 사실 이 프레시 워드 일상 언어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상 언어 프레시 워드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을 북한이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었는데 이 내용 당연히 중요하죠. 말의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않는 이런 포뮬라 와 배치되는 면 당연히 그 포뮬라를 훼손하거나 포뮬라를 뒤집는 그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내용은 일상 언어라도 위험하지만 그것은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생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말을 할 수 일상 언어 프레시 워드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키 잡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일반 주민들 또는 당국자들이 이 일상 프레시 워드를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는 것, 했을 때 캐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큰 업무. 그것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는 것이죠. 예전에 이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에 어떤 한 청년이 크레물린 강당에서 종이를 뭐 팜플렛 같은 걸 해주겠죠, 그죠? A4 용지 같은 건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종이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 종이를 그래서 KGB 소련 비밀여사인 KGB가 깜짝 놀라가지고 덮친 거예요. 덮쳐가지고 체포하고 그 종이를 보니까 그 종이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배포했던 그 청년을 엄청난 그런 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벌을 가했냐? 아무 내용도 없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포뮬라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훼손한 것도 아니고 체제를 훼손한 건 근데 KGB가 하고 있는 답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히 그 종이를 배포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인정되는 그러한 사회가 소련이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곧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이고 위협 요인이다라고 그 사람들 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왜 프레시 워드를 들어하느냐. 그것이 곧 북한 체제로 유지하고 현재 어떤 그런 수령제 사회주의 국가를 계속적으로 존속시키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프레시 워드를 하는 것을 매우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뮬러가 지배하면서 포뮬러를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믿고 하고 싶은 프레시 워드는 공개적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러한 말이 지배한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로 다스리는 체제예요. 사실 따져보면은 아침에 틀자마자 북한의 포뮬러가 나오고 집에 잠들 전에 프레시 워드로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말로 다스리는 체제인데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가 발전됐다든지 이런 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보다는 이 말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진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스린 체제가 이 프레시 워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조금 아이러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이 북한 당국자들도 우리가 이제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북한 당국자 경우는 주로 이제 북한에서 어떤 그런 키 작은 사람이가 보여주는 사람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만났을 때는 무슨 회담 시작하는 행할 때 이 포뮬라로 도배를 합니다. 우리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사실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 하는데 이 그런 공식적인 무대가 끝나고 그런 비공적인 자리에서 무대 뒤에서 또는 이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는 모든 움직일 때 당국 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대외인을 접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짝을 이루어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아주 희귀한 경우에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연하게 예외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북한 당국을 유지하는 최첨병이라 할 수 있는 키지 않는 사람, 뭐 노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이 프레시 워드를 얘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김일성을 이제 보통 우리는 K1이라 그러고 김일성을 K2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말이야 우리 K2는 K1에 되면 뭐 형편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북한 당국자에 걸리면 이건 정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생명을 바쳐야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엄청난 건데 그런 말도 합니다, 사실. 물론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겠지만 신뢰가 쌓였을 때 하죠. 이, 이 당국자를 또 이 프레시워드를 해요. 할 수밖에 인간인지라.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프레시워드도 많이 하죠. 그런 때 보면은 이전처럼 공식 회의라든지 공식 협상에서 느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감동하기도 하죠. 저 사람의 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깊은 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멀티플 퍼스널리티라나요? 한 사람이 어떤 두세 개 이상의 어떤 그런 인격을,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런 얘기로, 다중기억, 이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하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전혀 자기 의식하지 않고, 전혀 제의식 있지 않고, 전혀 별도의 어떤 사람이 되는 그런 다중인격자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을 이제 약점 잡았다. 정말 자기 체제에서 자기의 목숨이 부사수 그런 거 잡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당국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다른 당국자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그런 프레시워드 한 당국자를 바로 이렇게 에게 불이익을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전부 다 공범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키장 산수조차도 이 프레시워드를 하기 때문에 대외인과 접촉에서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공격합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프레시워드를 얘기하든 포뮬러를 얘기하든 이 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다라고 이것을 이해하고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 당국자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